저는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거는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 보유세 되면 안정화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유세를 올리려면 이제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이러한 저항을 대통령이 이겨내야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15 머니톡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호가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서동계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매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의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켠에서는 반면에 이제 고점에 차익 실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행동들이 이제 결국에는 강력한 규제 신호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매물로 내놓은 게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 부동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폭등해서 버블이 계속 쌓여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매물 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과거에 부동산 정책을 할 때 대통령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렇게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정도 또 그 이상의 것 이런 실천적으로 한 대통령이 과연 있었냐 그죠. 근데 이번에 그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번에 부동산을 내놓음으로써 시그널을 준 것. 이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부터 정부가 하는 정책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이런 말들이 뭐 있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할 때마다 알맹이는 빼고 알맹이가 없는 정책만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은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참모들이 많은 참모들 중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거는 저는 참모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점에서 또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버블을 더 이상 키우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아니라 영원히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대통령의 시각 그리고 실천적인 의미로 자기 집을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 버블이 잡히지 않으면 네. 계속 잡아가겠다라는 거죠. 예,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의미 있는 변화의 데이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강남, 용산 이쪽이 이제 약 100주, 그러니까 이제 2년 만이죠. 하락 전환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향후에 보이는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좀 잠시 보이는 변동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강남 불패가 이제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 신호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대통령께서 말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에도 그 부동산 시장 지금 뭐 또 세계 각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전쟁도 있고 또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값이 우리나라 전체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강남 일부 지역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대한 그동안의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전국적인 수요라고 봐야죠. 강남에 대한 수요는. 근데 공급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계속 더 해야 된다, 서울에.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요를 꺾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상당한 수요를 얻지 않은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강남과 용산 지역에 대한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한강 벨트 라인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럼요. 저는 강남 부동산을 잡으면 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중심지가 오르면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중심지가 떨어지면 외곽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강남이 잡히면 외곽 지역도 저는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서도 어쨌든 정부는 계속해서 강력한 정책을 좀 억압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들에게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부담을 높이겠다, 이런 방안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반대 의견으로는 사실상 이제 현실을 보면 직장 때문에라든가 혹은 뭐 이제 가족들의 뭐 간병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이제 1주택자 분들이 분명 계시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투기 수요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걸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거에도 보면 예외를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외를 두다가 하다 보면 예외가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네. 예외가 그냥 본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자가 보유율은 한 58%가 좀 넘어요. 6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는 40%가 조금 넘어요. 자가 보유율이. 그런데 우리 주택 보급률이라고 있죠. 네. 주택 보급률이 전국은 103%예요. 100%가 넘었죠. 근데 서울 같은 데는 한 93% 정도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 시내 사시는 분들이 한 채씩만 가지고 있다면 93%의 분들이 자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한 채씩만 가지게 된다면 이런 면에서 어떤 예외를 두지 않고 정책을 해나가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하는 거는 서울 시내에서 불과 7%의 사람만이 자가를 가지지 않고 전월세를 살 수 있다. 한 채씩만 가진다면 이런 점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규제를 하는 것, 저는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예외를 두다 보면은 이제 정책의 실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예외를 가급적이면 안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런 정책이 내세웠을 때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도 이제 일거주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안 하면 이 세제에 대한 혜택은 없애고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는 거에선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기본이에요.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는 기본이지. 저는 일부 언론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뭐 세금 폭탄이다. 네. 또 서민들의 전월세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는데 왜 서민들을 거론하고 그래요?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높이면 강남에는 어차피 전월세를 살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중상류층 이상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 세금 폭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일종의 그 기득권자들의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유세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뭐 자가 보유가 얼마 이상, 몇 억 이상 이런 거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 서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느 나라든지 보유세는 서민들이 사는 데는 오히려 지금 물리고 있는 것보다 더 낮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정한다면 조금 정교하게 조금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저는 보유세 부분. 보유세 부분. 네, 지금 종부세를 물리고 있잖아요. 네. 종부세는 없애야 되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나라 그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한 0.15% 정도? 네. 뭐 그거 좀 못 미칠 거예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에서 2%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수준이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보유세를 10배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유세를 10배로 올렸을 때 그 부담은 엄청나고 조세장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정상화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보유세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보유세를 그만큼 올리면 양도세라든가 상속세, 정액세는 거기에 따라서 낮춰주는 게 맞다. 선진국 수준에 따라서 낮춰주는 게 맞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유세를 높이 올리면 퇴로가 열려야 되거든요. 네. 양도세를 더 강화해버리면, 양도세를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퇴로가 막히기 때문에 매물을 잠김 현상이 나타나서 부동산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는 거죠. 저는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거는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 이번에는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세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국민 여러분들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어떻게 좀 개편하기 쉽진 않지만 조금씩은 이제 개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남의 핵심 지역은 보통 버티잖아요. 버텨내는데 이제 외곽 지역들이 오히려 좀 먼저 하락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이 어쨌든 평균의 안정화, 가격의 안정화인데, 이런 풍선 효과 같은 부분을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나요? 정부의 말하는 안정화가? 풍선 효과라는 거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도 좋지도 않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 하면은. 서울 시내도 강남 상구와 몇 개 구 빼놓고는 내리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강남 일부 지역만 급격하게 오르는 건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강남 지역이 수요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누구나 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도 나는 강남에 저기에 살고 싶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강남 어디에 산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저는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바로 보유세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강남의 집값이 뭐 몇십억 되잖아요. 처음에 10억 됐다, 20억, 30억, 50억, 뭐 100억까지 가잖아요. 100억까지. 네. 그러면 보유세가 뭐 1가구라고 해서 보유세를 줄여주고 이런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보유세의 효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라는 건 보편적 과세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50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보유세를. 그 보유세가 약하니까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도 계속 사는 거예요. 왜 살겠어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오른다는 거는 불로소득이 계속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50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꺼려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주변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연금 받고 은퇴한 분들이 집값은 높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 돈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고통을 받겠죠. 네. 낼 능력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유세를 많이 내고 또 거기에 살 만한 능력이 없고 소득 수준이 안 된다면 외곽으로 나가면 되죠. 커피 살 돈이 없으면 팔고 외곽에 나가면 커피가 아니라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앞으로 50억짜리가 100억 될 거야. 200억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이런 정책 방향은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이제 강화시켰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수도권 같은 경우 뭐 예를 든다면 가격의 어떤 평균 가격에 대한 안정화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보유세 되면 안정화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유세를 올리려면 이제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예, 그렇죠. 언론에서 막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보유세를 올리면 서민들만 주고 난다.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서민들이 왜 죽어요? 보유세를 올리는데. 집값이 얼마 이하가 되면 보유세에 대한 감면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네.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나와가지고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세 폭탄이 되면 서민들이 더 주고 날 것이다. 전월세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거죠. 이러한 저항을 대통령이 이겨내야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봐요. 그동안에 정부는 과거의 정부를 보면 그걸 못 버텨냈어요. 기득권의 저항을 버텨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이제 특히 RTI 규제 강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제가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제 대출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커지죠. 되면 결국 그 부담이 이제 월세로 전가가 될 것 같고 그럼 서민 주거비만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 의도는 어쨌든 집값 안정인 것 같은데 의도는 또 다른 결과를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도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 네. 전월세로 갈 것이다. 또 보유세가 올라가면 전월세로 전가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 KDI 연구 보고서에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했는데 그 상승한 부분이 전월세에 전가된 사례가 없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는 것처럼 네. 다주택자가 이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세금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게 전월세로 전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전월세로 다 전가되니까 서민들만 힘들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일종의 기득권자들의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나 이제 데이터 통계는 없는 건가요? 그런 그렇- 영향을 줬던 데이터는? 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가장 핫 이슈죠. 오늘 이제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이제 다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 말도 많고 얘기도 많았었는데 이제 팔지 못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나는 그냥 안 팔 거다고 버티기를 하게 되면 소위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보시기에 어떤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과거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든가 규제를 한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제도도 유예를 계속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게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네. 유예라는 거는 앞으로 언젠가는 없앨 것이다 하는 건데 양도세 중과를 계속 법으로 유예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유예를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 중과를 예상대로 시행하겠다. 이걸 가지고 허둥지둥 놀랄 일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없앨 건데 이번에 없앤 거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저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그동안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대비한 분들도 있다고 봐요.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한 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 학습 효과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들 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할 거야. 또 세제 정책을 그렇게 시행하지 못할 거야. 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계속 시켜줄 거라고 과거 정부에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텨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 9일이 딱 지나면 안 팔게 되면 이제 못 파는 거죠. 그렇죠.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보유세 정책을 시행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봐요. 5월 9일 이전에 파는 분이 승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매물 잠김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보유세 때문이라도 결국에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보유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집값은 지금보다 더 치솟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치솟음은 만일에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국부가 성장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부동산이 치솟아서 거품이 자꾸 생기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주저앉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수요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를 반드시 저는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언급을 계속 주장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 이제 보유세가 반영이 될 텐데 이제 은퇴한 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저항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과연 정부가 이겨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긴 해요. 어차피 대통령은 욕을 먹는 자리예요. 욕을 먹는 자리. 자, 보유세에 대한 저항이 대단하겠죠. 기득권자들 많고 또 언론도 같이 나설 거예요. 저항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 저항을 여태까지 못 이겨낸 거예요. 우리나라 그 무슨 뭐 단체들이 많잖아요. 노조도 있고 의사 단체도 있고 무슨 단체가 많잖아요. 이런 단체들의 저항을 정부가 그동안에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네. 조세 저항도 그동안에 이기기가 힘들고 그럼 지금 정부도 이기기 힘들지 않겠느냐 결국은 굴복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자기 집을 내놓는 거 보고 아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수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 정부에는 집값이 급등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네네.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이번에 저는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 과연 시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